안녕하세요. 전문 상담 정혜영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제 우선은 오늘 각자 받으신 것처럼 그 합격 전략 가이드북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드리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우선은 저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상담 필드에서 상담을 경험한 지는 한 9년 차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선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상담복지센터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병원 근무도 했고, 그 다음에 사서 상담센터에서도 일을 했고, 다양한 이제 경험을 이제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강의를 시작한 지는 5년 차 정도 됐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 선배들이 이제 현장에서 경험한 것들을 이제 종종 얘기를 해주셔요. 그래서, 뭐, 아이들이랑 상담하는 과정이 너무 즐겁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저한테 들려주는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선배들 얘기도 이제 선생님들이랑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임용고시 정보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죠? 그래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정보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과정이 어떤 것인지, 필승 합격 전략은 무엇이 될지, 이런 것들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제 제가 처음 뵙는 선생님들한테 항상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전문 상담사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선생님들 생각하기에 필요한 것 세 가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적? 그죠? 제가 말을 멈추면 정적. 질문을 받으면 정적이죠, 그죠? 아무 얘기나 막 하셔도 괜찮아요. 막 던지셔도 제가 잘 받을게요. 뭐가 중요할 것 같으세요? 친구에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들이 이 자리에 있으시는 이유거든요.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교사가 되기 위한 자격증이 필요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상담 전공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그죠? 이게 첫 번째예요. 자, 그리고 자격증을 갖추고 난 다음에는 무엇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자격증 땄으니까 난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학교에서 일만 할 거야. 열심히 이제 거기에서 이제 아이들이랑 놀면서 일만 할 거야. 그렇게 지내실 수가 없다는 거 다들 아시죠? 그죠? 어떤 과정을 거치시죠? 선생님들이 좀 더 훌륭해지기 위한 수련 과정이라는 걸 거치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실무 경험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죠? 자, 우리가 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필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상담사라고 하면 기대하는 게 있어요. 전문 상담교사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직종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밖에 나가서 선생님들이 저 상담 일을 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의 1차적인 편견이 있습니다. 어떤 편견이 있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왠지 나쁜 짓을 안 할 것 같아. 그죠? 게다가 거기에 뭐까지 붙어 있죠? 교사까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선생님들 이제 동네에서 그냥 잠깐 말다툼이 벌어져도 저 사람 전문 상담 교사인데 라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만큼 우리에게 무엇이 하나 더 요구가 되느냐면 인성이라는 것이 더 하나 더 요구가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선생님들이 갖추셔야 될, 앞으로 평생을 거쳐서 갖추셔야 될 것인데요. 저희가 앞으로 1년 동안 이제 저와 함께 해가실 분도 계시고, 이제 잠깐 저 궁금해서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1년 동안 저와 함께 하시는 이 과정 동안에 선생님들이 갖추고자 하는 것이 이 세 가지 중에 무엇입니까?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갖추기 위해서 시작을 하는데 이것은 생각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없으면 내가 열심히 수련을 한들, 내가 열심히 좋은 사람이라고 한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죠? 상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자격증을 갖추기 위한 노력들을 1년 동안 할 텐데, 그러면 전문 상담 교사로서는 어떻게 해야지만 자격증을 갖출 수 있을 것인가? 요거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임용대비 합격 안내서 이제 그 가이드북의 3페이지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3페이지를 같이 보시면은요, 우리가 이제 시험 과목, 시험 시간 문항 유형이라는 것이 있죠. 그죠? 2020학년도부터 변경이 된 것들, 선생님도 이제 정보가 빠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논술형이 사라지고요. 그죠? 이제 올해 그러니까 지금 막 시험을 보신 선생님들은 다들 서술형이랑 기입형으로만 시험을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처음에는 1교시에는 논술형 한문항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교육학은 논술형으로 공부를 하시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전공 A와 전공 B로 나누어서 몇 분 공부하죠? 2교시, 3교시 몇 분 시험을 보죠? 1시간 반 시험을 보시죠? 그리고 기입형 서술형으로 문항이 나누어져 있죠. 그죠? 그래서 기입형은 총 2교시, 3교시 합해서 몇 문항밖에 안 되냐면 6문항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배점은 2점 배점이에요. 그러니까 총 몇 점 만점을 몇 점을 가지게 되냐면 12점을 가지게 되죠. 자, 그런데 서술형 문항은 총 몇 문항이냐면 17문항이에요. 그래서 전공은 총 합쳐서 23문항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몇 점 배점이냐면 4점 배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계산 빠르시면 아시겠지만 68점이 됩니다. 그래서 전공은 몇 점 만점이죠? 80점 만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교육학 같은 경우는 20점 만점이죠? 그래서 1차 시험은 교육학까지 포함을 해서 몇 점 만점이어야 되는 겁니까? 100점 만점에서 이제 점수를 얼마나 맞춰가느냐에 따라서 달려있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제 기입형과 서술문항 중에서 뭐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렇죠. 서술형 문항이 압도적으로 많죠. 그죠? 그래서 이 4점 배점짜리 공부를 많이 하시게 될 겁니다. 4문장을 쓰시게 된다는 얘기예요. 4문장짜리 답안을 쓰시게 된다는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 우리가 점수가 나오면 가장 궁금한 점이 있죠. 도대체 80점 만점 중에서 전공시험 몇 점을 맞추면 나는 합격에 자신이 있어. 어떤 시험이든 어느 지역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이건 뭐 찍힙니다. 우리가 점수에 익숙한 국가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입시 제도를 거치면서 점수가 항상 중요하죠? 몇 점 정도일 것 같으세요? 60점. 선생님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아주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55점에서 60점 정도 받으시면은 교육학 점수를 포함시켜서 생각을 해보세요. 교육학을 13점에서 15점, 보통 15점 정도를 받으신다고 하면 교육학 포함하시면은 70점을 넘기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건 굉장히 훌륭한 점수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쉽든 어렵든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전체 합산 70점 이상을 넘으시면 웬만해선 다 합격권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공 점수가 요 정도 점수가 나오면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시험을 보시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러한 어떤 그 시험들이 총 23문제, 그래서 교육학까지 포함해서 24문제를 푸는데 그럼 나는 도대체 어느 만큼 공부를 해야 되지? 그게 또 궁금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어느 만큼 공부해야 되느냐? 그거를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5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은요, 그 교육학과 전공이라고 나와 있는데 전공 오른쪽에 몇 과목이라고 나와 있죠? 심리학개론, 성격심리학 포함해서 몇 과목이죠? 14과목이에요. 이거를 보시면서 이제 선생님들 처음에 이게 개정이 언제 되느냐면 2018년도부터 이제 이러한 시험들이 막 시작이 됐는데 본격적으로 선생님들 이제 그때 막 눈물이 나실 것 같아요. 그 전에 7과목이었으니까 2배로 늘어난 거죠. 그죠? 그래서 총 14과목에 해당하는 과목 수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상 심리학도 없었고요. 심리학 개론도 없었어요. 그리고 청소년 심리, 아동 심리 이런 거 다 없었던 거죠. 근데 얘네들이 막 생겨났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초 심리학이 다 증가해서 나타났다. 그럼 선생님들 단순 계산을 해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총 23문항인데 14과목에서 나온대요. 그럼 무슨 계산이 되십니까? 한 과목에 많이 나와봤자 두 문제에서 세 문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선생님들 그런 생각이 드시죠. 아, 연필을 던져버리고 싶다. 막 이 생각이 드시겠죠. 내가 한 문제, 두 문제를 맞추려고 한 과목을 공부해? 뭐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그죠? 그래서 매년 아예 문제가 안 나오는 과목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이 나오면 네 과목씩, 네 문제씩 나오는 과목도 있어요. 그게 매년 이렇게 로테이션 돌리듯이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특성 양상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범위가 우리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은 구체적인 범위는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 선생님들이 좀 자세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다 싶어서 우리가 7페이지, 여기 보시면 전문 상담교사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 총 14과목에 해당하는 평가 영역 내용 요소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영역에 대한 것들을 쭉 자료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들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으십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출제자들은 여기를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출제합니다. 그래서 이제껏 기출문제로 출제되지 않았다 하는 새로운 영역은 이 평가 영역 내용 요소 항목에서 출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가장 궁금한 것은 최신 문제 출제 경향성일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힌트를 드리고자 잠깐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우리가 12페이지 잠깐 가보시겠습니다. 12페이지 잠깐 가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학교에서의 심리치료 활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섭식장애라는 것이 들어가 있고요. 그죠? 아래쪽에 보면 자해 이해와 심리치료라는 것이 들어가 있죠. 요게 기존에 출제가 한 번도 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 2020학년도에 비자살적 자해라던가 폭식장애라는 진단에 관해서 문제가 어렵게 출제가 되면서 선배님들이 다들 멘붕에 빠지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확인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이제 5페이지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많은 영역들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우선은 알고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어떤 계산을 좀 깔끔하게 하시기 위해서 전체적인 일정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맨 처음에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1차 시험을 봐야 된다는 걸 알고 있죠. 그리고 1차 시험은 총 23문항의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을 보게 되겠습니까? 2차 시험을 보게 되죠. 전문 상담교사는 2차 시험에 수업 실현이나 이런 거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심층 면접을 하게 되겠죠. 면접 점수는 총 몇 점 만점입니까? 아시다시피 100점 만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점수가 최종 합산이 된 점수를 가지고 합격이 나오죠. 보통 1차 시험은 언제 시험을 보는지 아시나요? 훌륭하십니다. 맞아요. 11월 넷째 주 정도 토요일에 시험을 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올해도 11월 24일에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토요일날 시험을 본다는 거죠. 보통 강의는 언제 시작이 되는지 아십니까? 1월에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차 시험을 보는 개월수가 1월부터 11월까지예요. 이게 1월부터 11월까지 이 23문항의 전공시험 문제에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이 1년간 공부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1차 시험 끝나고 나서는 선생님들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훌륭합니다. 그래서 2차 면접 준비를 바로 시작해야 됩니까? 좀 놀다 시작해야 됩니까? 어떻게 그렇게 다들 아세요? 네, 맞습니다. 바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1차 시험 합격 점수는 보통 12월 마지막 날에 나와요. 그죠? 그래서 12월 31일쯤에 1차 시험 합격 결과 여부가 나서 내가 합격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요. 모르지만 바로 이제 팀을 꾸려서 2차 심층 면접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1월부터 중순부터는 어디에서 각 교육청별로 어떻게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시험장이나 이런 것들이 고시가 되고 최종 합격 결과는 2월 첫째 주 초반쯤에 이제 최종 합격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실 텐데요. 최근 우선은 1차 시험에 대한 경향성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2014년도부터 문제가 객관식에서 기입형 서술형으로 바뀌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2020학년도부터 논술형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21학년도를 선생님들이 보고 있죠, 그죠? 근데 문제가 2018년도, 2019년도, 2020학년도가 경향성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요것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는 우리가 나중에 천천히 얘기를 해볼 건데, 경향성이 전문 상담은 이처럼 뭔가 계속 매년 바뀌는 경향이나 특성들이 있다. 요거를 우선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가 마지막 이제 강의 마무리하면서 같이 하게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시험을 끝나고 나서 우리가 이제 2차 면접을 하게 될 때 최근에 작년부터의 경향성은 어떤 거냐면 이런 질문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자해를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을 어떻게 상담적으로 대처를 할 것인가. 들어오세요. 괜찮습니다. 들어오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자해 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학생들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상담적으로 이런 질문들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부모 상담 동기를 어떻게 동기화시킬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심층 면접이 2차에 이런 질문들이 속속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있습니다. 면접 질문이나 이제 우리가 아까 잠깐 본 것처럼 섭식장애 같은 것이 1차 시험에 나왔죠. 그죠? 우리가 최근에 약간 어떤 특성들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왠지 이론에 대한 것들도 많이 중요하긴 하지만 실무 경험에 관한 것들을 많이 묻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아실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실무 경험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소문이 돌고 있죠? 2차 면접에 실무 평가가 도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소문들이 돌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2018년에 간담회가 있었고요. 그죠? 그리고 아직 언제 도입이 될지는 확정 공고가 되지 않았지만 계속 소문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어째서 나오게 되느냐면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에게 실무적 경험이 부족하다라는 이제 그 현장 주변 선생님들과 장학사님들, 교장 선생님들의 어떤 문제의식들이 있기 때문에 실무평가 도입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격증을 따는 1년의 과정을 거쳐서 현장 경험 없이 선생님들은 바로 학교에 투입이 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한 보완점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하고자 하는 경향성이 늘어나고 있다. 이것들을 조금 생각해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흐름 안에서 우리가 임용고시 시험을 준비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선 중요한 것은 1차 시험을 합격을 해야지만 뭐 2차를 준비하든지 말든지, 그죠? 1차가 가장 중요하죠, 그죠? 자, 1월부터 이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모든 강의는 이론에 대한 공부, 그 다음에 기출문제 풀이,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이.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문제 풀이는 총정리 풀이를 할 수도 있고요. 나중엔 모의고사를 하게 되죠. 자, 이론 공부하는 시간은 한 어느 정도 갖추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까? 이론 공부하는 기간이 1월부터 11월 중에서 한 몇 개월 정도 이론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훌륭하십니다. 6개월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2개월 정도 기출문제 풀이를 공부하게 될 거고요. 나머지 이제 3개월 정도에서 모의고사 총정리 풀이 이런 것들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무엇이냐면 선생님들이 만약에 공부를 시작하시게 되면 제일 처음 하시게 될 것은 이론에 대한 공부라는 거죠. 그죠?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론 공부를 시작하시게 될 건데요. 네, 들어오세요. 네. 네. 저희가 뒷문이 있어야 되는데 앞문밖에 없어서 너무 불편하실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그래서 편안하게 계속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 오신 분들은 꼭 그 합격 전략 가이드북을 이제 갖고 가셔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이론 공부를 한 6개월 정도 가량 선생님들이 하시게 된다.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선생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론이 몇 과목이라고요? 14과목입니다. 양 너무 많죠? 무섭죠, 그죠? 정말 무서우세요? 왠지 금방 6개월 만에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무섭죠, 그죠? 근데 이제 겁을 내셔지 않아도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으세요.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14과목이 서로 범위가 겹쳐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으로는 14과목 딱 단독으로 각각의 이론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대표적으로 학습심리학은 새로 추가된 과목인데 사실은 상담 이론과 실제 행동주의 치료에 다 포함된 내용이에요.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선생님들이 절망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두 번째는 제가 매년 강의를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기출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기출문제 범위에서 반복돼서 나오거나 그 주변부에서 최소한 60%는 항상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그 60%를 확실하게 답을 쓰신다면은 선생님들이 최소한 48점은 갖고 가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선생님, 그럼 무책임한 말씀이 32점은 어떻게 하시고 48점으로 그럼 합격할 수 있나요?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고민은 어떻게 해결해 드릴 수 있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론 서적이 지금 요 정도 두께, 요 정도 크기에 이게 첫 번째 책입니다. 요게 3권 나갑니다. 요 3권 안에 매년 최소 90%에서 95% 이상은 항상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책 3권을 1년간 공부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 책 3권을 1년간 공부하시는 것은 선생님들에게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은 일이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되게 선생님의 선배들 보면은 나이가 50대인 선생님들도 계셨는데 항상 처음에는 제 기억력이 문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막판에는 다 모의고사 답을 쓰세요. 그래서 마지막 모의고사에 80점 만점에 50점 이상의 점수들을 항상 받고 모의고사 마무리를 하십니다. 1년 안에 충분히 할 만한 과정이라는 거죠.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범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좀 마음의 안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볼 것은 뭐냐면 실제로 문제가 어떤 문제일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하실 거고요. 그죠? 그리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는데 다른 사람들도 다 열심히 공부할 텐데 경쟁률이나 합격 점수가 좀 어떻게 될까 이런 것도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합격 가이드북을 보시면은 몇 페이지로 가시면 좋으냐면 14페이지입니다.
자, 아주 따끈따끈한 2020학년도 튀어오른 경쟁률이 나와 있어요. 모든 지역별로 다 나와 있어요. 올해는 대단한 한 해였죠. 전체 TO가 몇 명이었습니까? 우리가 14페이지 제일 아래 총계를 보면 무려 624명입니다. 역대 최고죠, 그죠? 그럼 그 전년도는 인원수가 적었느냐? 전년도에는 몇 명이죠? 15페이지 맨 아래를 보면 일반만 봤을 때 533명입니다. 자, 그러면 그 전년도는 또 어떠냐? 16페이지를 보시면은, 총계를 봤을 때, 일반만 봤을 때는 567명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죠? 자, 그러면은 2021학년도에도 과연 이만큼 사람을 뽑을 것인가가 선생님들에게 가장 중요한 초미의 관심사죠, 그죠? 그런데, 매해 모든 강사들이 너무 놀래서 567명을 뽑은 2018학년도에 너무 놀래서 다음 해는 좀 적게 뽑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533명이었고요. 에이 설마 다음 해는 좀 적지 않을까 그래도 한 300명 되지 않을까 했는데 이번에 624명을 뽑았다는 얘기죠. 무슨 말이냐? 배출이 지금 아직 초등학교에는 아직 완벽하게 배출이 되지 않은 것들은 다들 아시죠? 그리고 이제 위 센터도 인원수를 늘릴 예정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앞으로도 많이 뽑을 가능성이 높다. 2021학년도에. 그래서 그거를 기대하시고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선생님들이 이제 관심 있는 지역은 서울이겠죠. 그죠? 서울에서는 보통 경쟁률이 어떻게 되나요? 네, 4.40입니다. 그죠? 일반 경쟁률은 4.40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전년도를 봐야 되죠. 아직 1차 합격 컷이 안 나왔으니까. 15페이지를 보시면은 서울의 경쟁률을 잠깐 보실까요? 2019학년도에는 얼마였죠? 5.30이었습니다. 1차 합격 컷은 얼마였죠? 예, 68점입니다. 점수 상당히 높죠. 근데 선생님들 요거를 너무 놀라시지 않으셔도 되는 게 잠깐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6페이지에 서울의 이제 경쟁력, 2018학년도에는 경쟁률이 얼마였죠? 2.99요. 훅 떨어지죠. 그죠? 그리고 1차 합격 컷은 얼마입니까? 53.34 점수입니다. 훅 떨어지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선생님들이 무엇을 알 수 있느냐면 어떤 강세 지역이라고 해서 항상 경쟁률이 높고 합격 컷이 높은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최저 합격 컷이나 경쟁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가장 낮은 지역이 충남이었지만 이제 전년도나 그전에는 이제 강원이었던 적도 있고 경북이었던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선생님들한테 중요한 정보치가 될 거고요. 이 정보의 더 구체적인 자료는 저의 임용고시 카페에 들어가 있으니까 확인을 해보세요. 그래서 제 카페에 들어오시면은 다음 카페에 정혜영의 임용고시 전문 상담으로 들어가시면 각 지역별로 2014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 경쟁률 합격 컷 다 들어가 있으니까 확인 가능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좀 아시게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기출문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알아보셔야 되겠죠? 우리가 모든 것은 경험입니다, 선생님들. 경험을 해보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좀 실질적으로 느낌을 보시고 나서 잠깐 우리가 어떠한 느낌인지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하거든요. 자, 우리 18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18페이지 잠깐 보시면 여기에 이제 그 2020학년도 따끈따끈한 전공 A 4번 문항이 있거든요. 요거 한번 지금 선생님들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료 없으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선생님들 우선은 자료를 드릴게요. 자, 우리 그 18페이지에 2020학년도 A형 문항인데요. 선생님들 익숙하신 개념일 것 같아요. 그죠? 익숙하시죠? 그죠? 이제 요 고전적 조건 형성 이론에 근거해서 기억에 해당하는 원리를 괄호 안에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를 써라 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기억에 해당하는 것은 역조건 형성이고 니은에 해당하는 것은 불합리의 답인데, 선생님들 이제 한번 풀어보시면서 한두 분만 좀 여쭤보고 싶어요.
느낌이 어떠셨는지. 저랑 눈이 마주치셨으니까. 저 오른쪽 끝에 계신 선생님. 느낌이 어떠셨나요? 네. 훌륭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익숙하지만 정확한 키워드를 끄집어내기가 좀 어렵다는 느낌이죠. 이게 객관식 문제에서 우리가 서술형 문제로 바뀌면서 선생님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입니다. 무슨 말이냐? 암기 전략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기존의 상담 과목 공부와는 다르게. 그러면 이러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암기 전략이라는 것은 선생님들, 요거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아주 여러 번 얘기를 하게 되겠지만, 이건 제 개인적인 신념입니다. 어떤 신념이 있느냐면, 제가 이제 삼수사수 하신 선생님들이 이제 뒤늦게 제 강의를 들으러 오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제가 꼭 처음 모의고사 때 모의고사 답안을 제가 직접 첨삭을 해드리게 돼요. 그리고 이제 상담을 하게 되는데 상담을 하면서 이제 그 선생님들 항상 공통적인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어려움은 뭐냐면 3년, 4년 동안 그냥 주입식 교육처럼 암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암기를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글자를 암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은 객관식 시험에서는 가능해요. 답안 쓰는 것이. 그런데 서술형 시험에서는 이렇게 암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느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이해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개념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구조화시켰는가가 가장 중요한데 그 공부를 해두지 않고 막판에 암기 위주로 시험을 보시게 되는 분들은 이상하게도 정확한 이해와 개념을 가지고 암기는 나중에 미뤄두셨던 분들에 비해서 나중에 점수를 많이 못 받으세요. 그래서 공부 기간은 오래 걸리되 공부 기간 대비 양에 대비 점수를 많이 못 받으신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선생님들이 처음 1개월부터 6개월 동안 그 이론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냐를 시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책의 내용을 암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대로 이해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혹자의 어떤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1개월부터 이론 강의 때는 그냥 강의만 따라오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아닙니다. 절대 안 됩니다. 책을 제대로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용 이해를.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거고요. 한 분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 문제 좀 어떤 인상이셨는지, 어떤 느낌이셨는지. 눈을 마주치는 순간 고개를 숙이시고 계시는군요. 네. 제가 이렇게 많이 물어봅니다, 강의에서. 혼자 공부하는 걸 싫어해서. 네. 자, 그러면은 지금 파란 니트를 입으신 선생님, 어떤 인상이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기가 어렵다는 느낌이 드시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신기하게도 그 모의고사나 기말고사 시험을 보시면 보실수록 선생님들이 굉장히 훈련이 잘 되세요. 정말이요. 굉장히 훈련이 잘 되셔서 아까 말씀드렸죠. 되게 암기력이 두려워요. 막 못해요. 전 50대예요. 막 이러시는 선생님도 문제 풀이 때는 갑자기 기억력이 반짝반짝 거리시면서 키워드를 정확하게 잡아내서 써내십니다. 막판에는. 그러니까 그 과정에 도달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선생님들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서술형은 모르죠. 25페이지에 보시면은 조하리의 창이라는 익숙하기도 하고 좀 익숙지도 않은 것 같은 문제가 있는데요. 요거는 꼭 답안을 막 잘 안 푸셔도 괜찮지만 문항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요.
제가 이제 캐치를 했어요. 많은 선생님들께서,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 문제만 보고 별로 손을 움직이시지 않고, 애초부터 풀고자 하는 의지를 포기하신 채 답안지를 보고 계시다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게 그렇죠. 그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추운 날씨에 오신 청해점 선생님 두 분께 제가 여쭤볼게요. 저희 상담에서 너무 귀하신 분들이라. 자, 그러면은 지금 이쪽에 계신 선생님 어떤 인상이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 음, 아, 네. 훌륭한 대답이십니다. 예, 맞습니다. 이 이론을 안다고 하더라도 이번의 문제에 해당하는 빗끝인 A 영역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기억 니은의 기능을 각각 한 가지씩 순서대로 써라라는 말의 의미가 정확하게 뭔지도 잘 와닿지 않고, 그죠? 이것대로 쓴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느낌이 들어서 서술하기가 어렵다는 느낌이 드시죠, 그죠? 맞습니다, 선생님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난이도 확인을 한 건데요. 다시 말해서 알고 있는 개념 안에서도 쉽게 쓸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알고 있는데도 쓰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지금처럼. 이것은 유형의 난이도입니다. 범위의 난이도가 아니라 유형의 난이도가 이렇게 나타난다. 기출 영역에서 60% 정도 나와도 같은 안에서 답을 쓰기 어렵게끔 문제가 나올 수 있구나라고 아시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든 경험이 중요합니다. 풀어봐야지 느낌이 오시죠? 자, 그러면은 한 분 더 여쭤보겠습니다, 선생님. 이제 요 문제 푸시면서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음, 네. 그렇죠, 그죠? 이번에 어떤 걸 묻는지가 난해하죠. 무슨 말이냐면, 임용고시의 문제에서 이제 매년 한 문제에서 두 문제, 혹은 올해는 좀 많았어요. 올해는 좀 많았어요. 특징 중에 하나가 기존의 출제 유형이 그대로 계속 반복이 되면 우리가 그 유형에 맞춰서 뭘 묻는지 알 수 있을 텐데, 이처럼 유형이 변형이 돼서 내가 뭘 묻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거나 아니면은 내용 자체가 조금 더 난이도 높게 이렇게 요구하는 방식이 있어서 당황하게 하는 문제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하죠? 라고 생각이 드시죠? 괜찮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제 뭐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불안 위계 문제도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해서 모의고사랑 이제 기말고사에서 여러 번 달았고요. 조아리의 창도 이거 문제를 이제 재학생들은 틀리면은 혼나야 되는 똑같은 문제를 한 4번 정도 풀었어요. 그래서 기말고사 때도 풀었고 총정리 때도 풀었고 그다음에 모의고사 때도 풀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예상 가능한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출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아리 창이 한 번 문제로 나왔고 최근 경향으로 봤었을 때 문제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이 문제가 기출이 됐기 때문에 난이도를 좀 높게 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을 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대비들을 공부를 해가시면서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출문제는 뭐다? 나침반이다. 망망대해 나침반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책, 3권은 굉장히 생각보다 방대하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작다면 작을 수도 있지만 이 책 안에서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 영역적 측면에서 범위의 측면에서 그리고 어떤 걸 더 난이도 높여서 공부해야 되는지를 뭘 가지고 할 수 있다? 이 3권의 책 안에서 기출문제를 통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기출문제 연도 표시가 책 안에 다 되어 있고요. 기출문제 유형 표시가 책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럼 난이도 측면, 영역적 측면을 이 책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눈 것이 요약 노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기출문제까지 다 수록되어 있어요. 2014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해당 난이도를 직접 지금처럼 풀어보시면서 해당 영역에 대한 것들을 이론 공부를 하고 해당 영역에 대한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난이도 체감을 하고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전략을 잡아가면서 중요한가 중요하지 않은 것, 내가 반드시 해야 될 것, 조금 덜 중요하게 봐야 될 것, 이 윤곽과 뼈대를 잡아가면서 이론 강의 6개월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리합니까? 기출문제 풀이 강의로 2005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 쭉 문제들을 풀어보는 거죠. 각 과목별로 정리를 하시면서. 그러면 뭘 아시게 되겠어요? 나침반이 생기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광범위한 14과목 안에서 선생님들이 뼈대를 기출문제로 만드셔서 하나의 형태를 잡아내게 되시게 되고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를 어떤 걸로 연습을 하십니까? 문제총 정리로 연습을 하신다는 거죠. 요약 정리를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1년을 공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수많은 기출 문제들이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유형별로, 케이스별로 제시를 했으니까 선생님들 심심하시면은 풀어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집에 들어가셔서. 대부분 심심해하지 않으실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궁금하시면 풀어보시고요. 자, 그래서 43페이지 이제 다들 가시겠습니다. 자, 43페이지를 가시면은 우리가 이제 요거는 그냥 참고를 하시면 되는 건데요. 잠깐 우리가 재밌으니까 한번 볼까요? 요거는 기출문제 분석 가게에서 제가 분석 자료로 매년 드리는 겁니다. 자, 선생님들 이 분석 자료가 왜 중요한지 잠깐 보시면 43페이지 표 보시죠. 그죠? 표를 보시면은요. 18, 17, 16부터 5년도까지 요거 연도표기예요. 연도표기. 자, 그러면 선생님들 요거를 보시면은 최근 들어서 정말 안 나왔다 싶은 애가 누가 있죠? 제일 안 나온 애. 유흥부터 프롬까지 제일 안 나온 애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죠? 메슬로우랑 에릭슨이 제일 안 나왔죠. 그죠? 그러면 이걸 뭐 정말 중요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시겠다는 거죠. 그죠? 자, 그다음에 매년 정말 심하게 많이 나온다 싶은 사람이 누굽니까? 융입니다. 융은 19학년도에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혹자는 출제자들이 융을 왜 사랑하지? 그래서 융은 우리가 이론서를 보면은 온통 새빨개요. 모든 이론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론가들이 있다는 거죠. 반두라도 어마무지 중요합니다. 반두라도 19학년도에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최근에 왜 선배님들이 그렇게 2020학년도에 문제 출제 경향이 달랐다 그랬잖아요. 2020학년도에 선배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냐면 출제될 가능성이 정말 적은 데서 문제가 나왔기 때문이죠. 무슨 말이냐? 메슬로우와 로터에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로터는 문제로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문제로 나올 줄 알아서 이제 그 이유는 있습니다. 이유는 나중에 강의를 들어보시면 아시겠는데요. 로터는 문제를 출제될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책 언제고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나왔고요. 메슬로우는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이제 욕구 위계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문제가 나온 건 욕구 위계가 나온 게 아니라 이제 욕구 위계의 차이점 서술하라라는 난이도가 한층 높아져서 문제가 나왔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측하면서 공부를 하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공부를 해도 똑같이 나오진 않는다. 그래서 기출문제 분석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래서 영역을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난이도 높이는 방법은 단순하게 두 가지입니다. 영역을 더 넓히는지 아니면 문제 유형을 아까처럼 조아리의 창처럼 유형을 높이든지 이런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44페이지에 잠깐 보시겠습니다. 44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이거는 품행장애 문제입니다. 품행장애 문제는 2010년, 2012년, 2017학년도, 2018학년도 이렇게 반복 출제가 됐거든요. 특수화 상담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진단에 해당하는데 이거는 선생님들이 문제를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년 난이도가 말할 수 없이 높아졌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라는 것을 아실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난이도가 높아졌느냐? 2017학년도까지는 계속 그 해당 품행장의 특성이나 진단 기준만 암기하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왔지만 2018학년도에는 ADHD랑 반사회적 성격장애랑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구나라고 이해하시면서 방향성을 잡아가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니 점점 더 공부를 하는 게 무서워져요. 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죠?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무서워지십니까? 네,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제 경험으로는, 이제, 2019학년도에 합격한 선배들도 그렇고, 2018학년도, 이제 올해 막 시험을 본 선생님들도 그렇고요. 이제 처음에 힘들어 하세요. 처음에 힘들어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많고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힘들어 하세요. 그런데 그 선생님들이 나중에 막판에 되시면은 어떻게 변하시느냐면 왠지 자기가 할 만큼은 했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는 합격 못할까 봐 두렵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정도의 양을 선생님들이 그동안 10개월, 11개월 공부해서 하지 못할 만한 양이 아니라는 말씀이시고 충분히 문제 연습까지 다 하실 수 있을 만한 그 누구나 역량이 있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그 부분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2019학년도에는 제가 이제 별명을 붙인 3명의 선생님이 있어요. 날라리 선생님이라고. 그래서 막판 모의고사 때도 이제 모의고사 한 2회기, 3회기까지 문제를 반을 못 풀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날라리 선생님이다라고 막 이렇게 괴롭혔었는데 이 선생님들이 이제 2019학년도 문제가 좀 쉬웠던 경향도 있어요. 그렇기는 하지만 마지막에 스퍼트를 내셔서 이 날라리 선생님이랑 이름 붙인 3분이 다 합격하셨어요. 그래서 인천 합격하셨고 그 다음에 경기 합격하셨고 그 다음에 한 분은 이제 전남 합격하셨고 그래서 1차 합격 점수 다들 훌륭하셨고 면접 점수도 매우 훌륭하셔서 최종 합격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두렵지 않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48페이지 보시면은 요런 것들은 참고사항입니다. 2015학년도부터 2020학년도 출제 영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쭉 이론들을 정리해 놓은 자료고요. 이 가이드북은 가지고 계시다가 이제 한 번씩 심심할 때마다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세요. 자, 그리고 59페이지를 잠깐 보시면은요. 59페이지가 아니고요. 잠깐만요. 네네네. 그리고 52페이지를 잠깐 보시면은요. 52페이지부터는 요거를 이제 심리학 개론, 과목별로 이제 경향성을 정리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과목별 경향성을 보시면서 이제 선생님들이 정리를 해 가시는 거. 지금은 이론들이 모르는 이론이 많으셔서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6개월 뒤에는 이게 뭔지 다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게 과목별로 총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개. 그래서 가족 상담까지 해서 경향성 정리했고요. 64페이지 갑니다. 자, 64페이지 보시면 2018학년도, 2019학년도, 2020학년도 전문상담 임용고시 출제 경향. 최근 핫한 출제 경향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2018학년도는 기존의 출제, 기출 영역에서 문제 문항의 난이도가 높게 출제가 됐어요. 아까도 했듯이 이제 품행장애, ADHD 이런 거 비교서술하는 거. 그래서 아는 데서 어려운게 나왔고 2019학년도는 아는 데서 쉽게 나왔어요. 아는 데서 쉽게 나왔지만 새로운 영역의 범위가 추가가 돼서 나왔다. 2020학년도에서는 선배들이 그렇게 올해 시험에 어려워한 이유가 뭐냐면 아는 데서도 어렵게 나오고 알지 못하는 데서도 어렵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2020학년도 경향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2021학년도는 어떻게 되나요? 묻고 싶죠, 그죠?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때는 아는 데서 어렵게 나올까요? 모르는 데서 많이 나올까요? 아니면 아는 데와 모르는 데서 다 어렵게 나올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희망사항은요? 2021학년도는 올해처럼 나올 수는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좀 안심하시면 될 거고요.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출제 흐름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문제가 이제 그 답을 확정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나치게 문제를 꼬아서 낸 경향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게 되면 꽈락자가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전체 임용고시 진행 과정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문제가 어렵게 논란의 여지가 많게 출제될 가능성은 내년에는 덜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전체적인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안내를 해드려서 선생님들한테 중요한 정보들은 다 알려드렸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어떻게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하죠, 그죠? 선생님들은 이제 한 두 분만 또 여쭤보겠습니다. 1년 동안 공부를 잘 해내고 합격권에 가까워지기 위해서, 아까 우리가 합격권에 가까워지려면 전공 점수가 한 몇 점 정도 되면 된다 그랬죠? 55점에서 60점 정도면 되는데, 이만한 점수를 받기 위해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공부를 하면 좋을까? 자발적인 대답이 없으시면 지정하겠습니다. 이미 답변하신 분들은 이제 뭔가 안심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세 번째 자리에 앉으신 단발머리 선생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부해 가시는데 어떤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까? 네. 네. 네, 맞습니다. 선생님, 맞습니다.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엉덩이 싸움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생각을 잠깐 해봐야 돼요. 그 삼수사수 하시는 선생님들이 공부 양에서 뒤지시거나 실력이 뒤지시는 분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가르친 선생님 중에 이제 2차에서 자꾸 떨어지는 선생님이 있어요. 너무 안타깝죠, 그죠? 이제 그런 선생님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변수나 경우의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어쨌든 가장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시간이나 양보다는 내가 얼마나 집중해서 특정 시간에 할애할 수 있느냐에 대한 거고요. 집중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대부분 이제 우리가 1월부터 11월 중에 있으면은 6월달, 7월부터 두려움이 생기세요. 1월부터 6월까지는 이제 불안이 안 생기거든요. 괜찮아요. 그런데 7월부터 이제 두려움이 생기세요. 그랬을 때 이제 선생님들, 6개월 동안 이론을 되게 많이 공부한 것 같은데, 이제 뭘 했지? 너무 많은 양, 뭘 공부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러한 어떤 자기 마음의 상태에서 조금 더 빨리 나를 신뢰하고 도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월부터 2월, 3월까지 이제 나의 어떤 공부 습관을 잡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태도. 이거는 마지막까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시간은 생각보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저는 이제 막판의 스퍼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암기의 막판은 그 시간 동안 이제 습관과 이해, 얼마만큼 기본기를 탄탄히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한 분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앞에 계신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막판에 집중력이 훅 떨어지는 선생님들의 공통점은 불안 수치가 너무 높아서 잠을 못 자시는 분들이 계시거나 아니면은 불안해서 문제가 아는 문제들 틀리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너무 중요한 얘기 두 가지 다 해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공부 태도 습관 잡는 거랑 마인드 컨트롤 끝까지 유지하는 것. 이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공부를 어떻게 해가느냐는 사실은 강의만 쭉 따라오시면은 사실은 대부분의 것들이 다 갖춰지십니다. 그죠? 갖춰지시고 여기서 얼마나 더 잘하고 덜 할까는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자기화를 얼마나 잘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얼마나 이해하고 숙지하고 디테일하고 깊이 있게 구조화시켜서 체계적으로 공부해 놓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가지고 아까도 했듯이 기출문제 분석을 하시면서 전체적인 방향성을 잡고 사례 적용을 해가시면서 문제 암기 적용을 해가시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 외에 쓰기라던가 아니면 작은 문제들은 다 해결이 되십니다. 스터디 굉장히 중요하고요. 윈윈 전략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있는 동료가 무엇보다 중요하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당일 강의를 하면 그날 강의 끝나고 그냥 모든 수강생들 중에서 원하시는 선생님들은 같이 그날 중요한 부분들을 이제 판서를 한 다음에 그 질의응답 그거를 암기하게끔 시켜요. 그리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날 공부한 거를 그날 정리한 거는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우리가 나중에 심리학개론에 다 배우시죠. 그죠? 파지율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이제 당일 공부한 것은 하루가 지나면 어떻게 되죠? 몇 프로 날아갑니까? 거의 90% 날아가요. 그러니까 당일 정리 한 번 더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죠? 그래서 당일 정리를 한 번 하시면서 정리하고 가셔야 되고요. 시간을 많이 쓰지 않으면서도 정답률이 높고, 그리고 점수를 고득점을 받는 선생님들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항상 가르치자면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요,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자기화예요. 이건 뭐냐면, 자기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개념을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본인이 정리 노트를 쓰셔도 좋고요. 저 같은 경우는 서브 노트를 줘서 백지 노트를 써서 거기 정리하게끔도 합니다. 혹은 지금 이제 드린 이 요약 노트를 이제 작년, 재작년 선배들은 굉장히 활용을 잘 하시는데, 이 요약 노트가 구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본인이 생각하는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정리하면서 이걸 가지고 되게 얇죠, 그죠? 요거 3권인 거예요. 결국 마지막에 가져가시는 거. 요 3권을 정리해서 자기화를 시키는 겁니다. 이 내용의 단어들, 이해 안 되는 것이 펼쳐보면 다 이해가 될 만큼 그렇게 해서 정리해 놓는 과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희한하게도 공통적인 특징이 질문을 많이 하는 선생님들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카페에 들어와서 질문을 하시는 선생님들한테는 제가 꼭 직접 답변을 드려요. 전공 질문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본인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뭔가 이것들을 좀 더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 의문이 나는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시는 선생님들은 그 내용을 잊지 않습니다. 질문한 내용들을 잊지 않아요. 그래서 암기라는 것은 그 다음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무조건 단어를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문제가 되냐면 시험 때는 불안이 뜨기 때문에 암기했던 것들이 기억이 안 납니다. 그죠? 암기만 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이해를 하게 되면 시간을 조금만 들이면 기억이 나요. 그죠? 그리고 암기만 하게 되면 본인이 모의고사에서 풀었던 아주 똑같은 문제가 시험에 나올 경우에는 답안을 쓸 수 있지만 조금만 변형돼도 답안을 못 써요. 그렇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내용들을 잘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인드 컨트롤, 그리고 공부 습관 잡기. 요 3가지면 됩니다. 자, 우리 요 뒷부분에 보면은 제가 뭐 공부에 대해서 중요한 것들 잠깐 쓴 것도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들, 이제 선배들 합격 수기, 저 같은 경우에는 수기를 써달라고 따로 부탁을 하진 않는데,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끝나고 나서 자발적으로 쓰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73페이지부터 선배들의 합격 소감들, 이런 것도 이제 읽어보시면서 일부 발췌한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2차 면접, 작년도에 만점자가
저희 반에서 이제 경기도랑 인천 두 분이 나오셨는데 그 여기에 인천 만점자 선생님이 쓰신 수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나중에 이제 확인하셔서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79페이지에 연간 강의 일정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들 확인하시면서 강의 일정 과정들 보시면 되겠고요. 요 합격 전략 가이드북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저 정혜영의 전문 상담 교사 카페에 들어오시면은 이거 외에 이제 합격 전략 공부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이제 뭐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교육학을 1, 2월에 얼마만큼 공부 비중을 잡고 뭐 전공 공부는 얼마 비중을 잡아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에 대한 디테일한 답변들이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 시간이나 공부 구도를 어떻게 잡을지, 불안을 어떻게 줄일지, 스터디를 어떻게 활용할지, 2차 면접을 어떻게 준비할지 그런 내용들이 카페에 다 공개돼서 정보가 나오니까 선생님들 필요하실 때는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과정들을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마무리할 때 꼭 선생님들한테 들려주는 얘기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아주 오래전에 첫 상담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첫 상담한 친구였고, 그때 뭐 저도 초보였으니까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그 등교급으로 온 친구예요. 등교급으로 온 친구였고, 등교급의 이유는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친구가 없어서 등교급을 하던 친구였는데요. 이 친구를 상담을 한 1, 2회기 정도 하던 중에 부모 상담을 했었어요. 그런데 부모 상담을 하기 전에 이 친구의 KFD, 가족 그림을 이제 그렸었는데, 동적 가족화를 그렸었는데, 거기에서 이 친구가 이제 엄마 아빠랑 자기 형제들은 다 그리는데 마지막에 자기를 그릴 때 못 그리는 거예요. 자기만은. 그래서 너를 왜 못 그리니? 라고 물어봤더니 어디에 그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 친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가족화 그림을 가지고 부모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아이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혹시 관련된 뭔가 일이, 사건이 있을까요? 라고 여쭤봤더니 부모님이 이제 좀 오래전 일을 기억을 하시면서 얘가 이제 지금보다 한 1, 2년 전쯤에 이제 좀 노는 애들이랑 어울렸는데 그 애들한테 담배를 가지고 있게끔 요구받아서 가방에 가지고 있다가 담임 선생님한테 걸려서 이제 혼나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때가 이제 이 가족들이 어디로 이제 놀러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그 담임 선생님의 전화를 그 당시에 부모님이 받은 거죠. 그리고 그 차 안에서 이제 이 아이가 그 담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듣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아버지가 그 당시에 너무 화가 나서 얘를 잠깐 길에다가 이렇게 떨어뜨리고 이제 가버린 거예요. 근데 금방 다시 이 친구를 찾아서 오게 되었는데 이 기억은 꽤 오래전 기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그것을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이 이 사실을 떠올리고 나서 이 아이한테 가서 아주 훌륭한 부모님이셨는데 이 아이에게 가서 진심으로 사과를 하셨고요.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나서 좀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이의 친구 관계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고 얘가 자기는 이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돼서 자기가 나중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상담은 종결이 됐는데 그 아이한테 나중에 연락 오기로는 학생회장이 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이러한 어떤 케이스 같은 경우에 선생님들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특별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상담사가 훌륭해서 이 아이가 좋아진 걸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죠? 예.
이게 청소년 상담에서는 생각보다 꽤 빈번히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성인 상담에선 잘 안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발달적 상담이라서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은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성장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문 상담 교사 선생님들을 매우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병원 세팅에서 상담을 하거나 청소년 복지센터에서 이제 상담을 하든 간에 학교에서 1차적으로 스크리닝이 된 다음에 오게 되는 케이스들이에요. 그런데 선생님들은 어떤 케이스인지 어떤 아이인지 모른 채로 수많은 아이들을 선생님들이 다 1차적으로 만나야 되는 위치에 계세요. 그죠? 그러면 그 누구보다도 많이 알아야 되고 그 누구보다도 모든 경우의 수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전문적인 위치에 있으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것들을 선생님들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가장 힘든 바로 그 지점의 순간에 도움이 필요한 그 아이들에게 바로 가장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입장에 있으신 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방금 그 사례의 경우에서처럼 아이들은 아주 중요한 순간에 아주 조그만한 지렛대 역할, 그러니까 들어주기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았어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아이들이 절망으로 좌절로 이렇게 나쁜 쪽으로 가다가 갑자기 급선회를 해서 성장의 방향으로 틀어버린다는 거죠. 이게 발달적 상담이에요. 근데 선생님들이 그 작은 지렛대 역할을 해주는 거죠.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그래서 선생님들이 앞으로 하시게 될 일의 가치와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이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이 힘들 수 있고 1년 이상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선배들 중에 이제 2차에서 몇 번 떨어진 실력이 전혀 부족한 선배가 아니에요. 근데 그 선배는 지금 전문 상담사로 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그 선생님한테 물어볼 수 있죠. 너 그냥 임용고시 포기해도 괜찮지 않냐? 근데 그 선생님은 이제 10년 시험 치면 언젠가 합격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선생님이 그냥 그렇게 긍정적인 선생님이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 이제 떨어질 때 몸무게가 6kg, 7kg 빠질 정도로 힘들어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선생님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선배들도 다 그렇게 얘기해요. 상담을 학교에서 경험해 본 선생님들한테는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나중에 해가시는 일들이 그만큼 아름답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공부 과정이 힘겹더라 하더라도 이제 자기를 이제 매번 일으켜 세우면서 동료들이랑 즐겁고 의미 있게 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시면 되고요. 카페 와서 질문하셔도 되고 이제 상담 요청 같은 거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끝나고 나서 이제 잠깐 질의응답 시간 갖겠습니다.